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예산과 민생법안, 선거제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더 격화된 여야 대치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요구를 빠르게 거절한 의미는 무엇인지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재발의되면서 여야는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을 놓고 충돌했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정기국회 일정으로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고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시작하며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을 짚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눈앞입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야 간 합의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9일에 이어 국회에 다시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으로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 사유가 아닌 탄핵 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손발을 묶어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힘이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회는 이어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61표로 임명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유남석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국회는 이 밖에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등의 파견 연장 동의안과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등도 가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가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하라며 합법적 본회의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다면서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정책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여당에 촉구하며 합의 처리 법안과 쟁점이 아닌 법안까지 정쟁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상습적인 탄핵을 비판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회가 과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민주당의 상습 탄핵 남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국민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대상자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당에 요구했습니다. 혁신위에서 권고했던 당내 희생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 위원장이 직접 나선 건데요. 이에 김기현 대표는 공관위원장 자리 요청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선출직 출마 포기도 선언했습니다. 앞서 혁신위에서 발표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그리고 일명 윤핵관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권고했지만 당에서 반응이 없자 공관위원장으로서 직접 나서겠다는 강수를 둔 겁니다. 또 혁신위가 앞서 제시했던 희생 권고안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기로 하면서 혁신안은 일주일 이내 당내에 보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당의 방향성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며 다시 한번 이뇨한발 험지 출마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변하고 있다는 상징적 조치를 해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 역할이라며 선을 긋는 답변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공관위원장 자리로 논란을 벌이는 게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의 혁신위 활동이 공관위원장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이 국회 상황이 지금 매우 엄중하고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관위원장 누굴 하자 말자 그게 논의할 계제가 되겠습니까? 한편 김기현 대표는 국민들에게 세계 엑스포 유치 실패 결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엑스포 유치 결과와 상관없이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최지였던 북항 재개발도 늦춰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연동형 비례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서 위성정당 방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 의석 절반에 가까운 7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탄희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지역구 용인정을 내놓고 험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출범한 당 청년 정치인 모임 요즘 정치에서도 민주당이 겁쟁이가 됐다는 쓴소리와 함께 선거제를 두고 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당이 해왔던 약속이 있고 지켜야 할 명분이 있고 그리고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혁신계를 자처한 원칙과 상식은 대선 공약을 뒤집는 건 야합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야당도 병립형은 소탐 대실이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실리적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며 지역과 무관하게 비례대표를 별도로 뽑는 과거 병립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성정당을 법적으로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의석을 헐어가지고 다른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가당착 아닌가요? 그분들은 왜 그러면 민주당에 소속되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의원들 간 의견이 좀처럼 모이지 않는 가운데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오늘 중진과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안건을 공식 의결했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동안에 영남, 중진 또 친윤 인사들에게 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해 왔는데요. 거의 뭐 한 달 동안 특별한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불쾌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리고 혁신위 내부에서도 이 혁신안에 대해서 이견이 표출이 됐었는데요. 결국 오늘 친윤과 당 지도부 또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을 6호 안건으로 정식 의결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에서 논의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언한 대로 권고보다 강력한 형태인 안건으로 의결을 한 겁니다. 한편 혁신이 조기 종료냐 해체냐를 두고 혁신이 내에서 이견이 있는데요. 공식 종료 시점이 12월 24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 11일 전후로 조기 종료를 해야 한다. 아니면 언제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기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조기 종료냐 해체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6호 안건을 의결하면서 총선 출마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당 지도부가 거절을 딱 했습니다. 네, 오늘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구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했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자신을 이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하길 바란다며 이번 희생을 주제로 한 6호 혁신안과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에 대한 답변을 12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이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오늘 공관위원장 추천에 대한 요구를 바로 거절했는데요. 시간을 줬는데 바로 거절했군요. 네, 월요일이었지만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오늘 얘기하고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기자들에게 그동안 혁신위의 활동이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요.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이 공관위원장 문제는 이렇게 거절을 했고 네. 이제 6호 안건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편 그 이뇨한 위원장이 비대위 체제 얘기도 꺼냈습니다. 오늘 그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진행자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느냐 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필요하면 해야 한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나 비대위나 뭔가 나올 것이라며 지도부가 네.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보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덧붙였고요. 일각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좋다, 신선하다, 또 객관적이고 머리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했군요. 자, 민주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냐, 병립형으로의 회귀냐를 놓고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의총을 열고 끝장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본회의가 이제 끝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의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이제 의원 총회 추인을 받은 상태고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는데 원래 어제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다가 이제 오늘로 연기가 된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안을 놓고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동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에는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간략히만 살펴보면 정당 지지율이 만약에 40%면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이제 120명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지역구에서 그런데 120석을 가져갔다면 이 비례대표 자리는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간략히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실제로 산식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어쨌든 지난 총선 때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게 되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발언에서 좀 단서가 나왔습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병립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현 체제에서 위성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 이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그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 현 연동형 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내고 민주당이 실제로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창당을 하면 이 원내의 다수당 위치를 넘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지도부에서는 아예 병립형으로 돌아가거나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꼼수 위성정당이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런 반면에 민주당 안팎에서 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민주당 의원 소속 75명, 75명이 엊그제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 SNS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제 퇴행으로 가겠다는 얘기라며 이건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당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 국민 앞에 부끄러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기를 정녕 원하나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민주당 의원 총회 그리고 향후의 논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선거제 개편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천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후된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일기 신도시 특별법 등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파산에 몰린 기업을 회생할 수 있도록 한 구조 개선 제도를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3 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면서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지역인 전남 해남을 방문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과 최종윤 간사 등 여야 소속 위원 6명은 관련 정책을 토론하고 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영선 위원장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했다며 실제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최우수 법률대상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상 의원들을 축하하며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폭발적이지만 처리율은 저조한 편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분발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11월 3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종로 출마 희망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 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 출마할 인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서울 종로 출마 선언 후의 발언이라서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 종로가 지역구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하태경 의원의 출마 선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지역구 사수 의지와 함께 종로가 결코 녹록지 않은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전혀 종로에 이제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데 본인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런 하 의원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 종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어쨌든 종로는 뭐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구청장, 의원 다 민주당에서 해왔고요. 야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에 있으며 오선 의원 출신인 이종걸 전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야권에서의 강력한 대항마로 한 명을 꼭 집었습니다. 종로에 누가 나가든지 간에 좀 이름 알려진 사람 나가면은요, 바로 정세균 총리 나갈 명분이 됩니다. 정세균 총리가 종로 관리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잘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바로 나와가지고요, 20% 차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종로 좀 노리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다들 선거 판세를 못 읽어가지고. 여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종로 출마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용산시대가 개막하면서 종로의 정치적 상징성이 옅어졌지만 최근 중량급 정치인들의 출마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만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종로라고 하는 데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그런 노 아닙니까? 그래서 공간이가 구성되면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교통정리를 거기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이길 수 있는 카드들을 당에서는 또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곽상원으로 이기면 곽상원이 할 것이고요. 뭐 그런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낼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한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인사가 과연 누구일지, 중량급 인사들의 종로 출마설이 현실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낙연 신당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또 한 번 날을 세웠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좀 끔찍할 정도로요. 신당 창당 이런 거 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말해야 할 때는 말할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신당 창당설을 일축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상황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당 창당이 쉽지 않습니다. 당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에 남아서 노력하실 뿐이지 당을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취지를 직격한 것을 두고 친명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도 나옵니다. 왜 그 재판 리스크가 생겼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같은 당에 있는 동지로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물을 같이 먹는 사람으로서 왜 그 재판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번에 저렇게 세게 하길래 제가 어제 뭐 한판 뜨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진지하게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한 번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낙연 전 대표. 총선 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행보가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최병묵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뭐 국회에서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탄핵안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 문제와 네. 그다음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원래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단박에 김기현 대표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더불어서 정책을 관장할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실 5수석 체제로 이제 개편하는 새로운 체제가 이제 됐는데요. 새로운 그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이 됐고 또 과학기술수석 신설도 공식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장을 제외한 5명의 수석 모두가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총선과도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3실 5수석 체제로 개편되는 대통령실 2기 체제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3실 6수석 아닌가요? 제가 알기는 2실 5수석에서 3실 6수석으로 한 명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수석은 아직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선을 해서 좀 뒤늦게 나중에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정책실장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 정책실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작은 정부, 청와대에서 나온 김에 대통령실 참모진도 좀 슬림화하겠다 해서 이제 실장을 둘로 줄이고 수석들도 줄였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 대통령이 해보니까 이게 이 비서실이 좀 숫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늘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비서들을 좀 늘리는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됐다 얘기할 바는 아니고요. 일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책실장을 왜 신설했느냐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내각과 당의 협의 조정 기능을 좀 강화해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 또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결국 최종 목적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에 이제 잘 부합하게 정책실장 이관섭 전 국정기획수석이 정책실장이 됐는데요. 이분이 좀 민생과 관련한 이 정책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3실
오수석인지 육수석인지 제작진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오수석에다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한다고 하면 육수석이 되는 거죠. 육수석이 네. 이렇게 네, 육수석. 뭐 저는 네. 사실은 그 오늘 개편에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선거. 결국은 이제 총선에 나갈 사람 빼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면모를 일신하자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뭐 정책실을 신설하는 문제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사실 뭐 과거에 정책실 없었을 때도 뭐 청와대 잘 굴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고 네. 다만 이제 정책실이 있으면 이제 뭐 경제와 사회 뭐 이런 쪽에 좀 뭐 정책 조율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과학기술 수석 이라는 걸 별도로 이제 그 만든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결국 그 어떤 민생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 뭐 이런 건 역시 과학기술 쪽에 있다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그 어떤 대통령실의 체제 개편 뭐 이런 두 가지 총선과 미래 뭐 거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뭐 어느 시를 뭐 몇 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보다도 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문제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수석을 누구를 하느냐 뭐 또는 네. 정책실장이 자 국정기획수석이 있었는데 국정기획수석이 그동안에 그러면 대통령실의 그 이런저런 조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게 별로 잘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정책실장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뭐 무슨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전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사람을 누구로 쓰느냐 저는 거기에 오히려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물을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의 한호섭, 홍보수석의 이도운, 시민사회수석의 황상무, KBS 이제 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언급할 건 없을까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무난한 인선이라고 일단 봐야 되고요. 앞으로 일을 잘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예산국회 끝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마 그냥 유임인 것 같고요. 김대기 비서실장 또 조태영 안보실장도 그냥 유임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그렇고요. 지금 네. 경제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외교 안보도 좀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좀 더 큰 폭의 어떤 그 대통령실 참모진의 변화 있을 수 있겠다. 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신임이 두텁기 때문에 뭐 네. 일을 또 잘 하면 되고요. 또 뭐 다음 주나 뭐 그다음 주 정도에 그 행정부 장관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다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포스트를 그냥 이렇게 남겨두고 그냥 계속 같이 일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정 기조가 뭐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부산 엑스포는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측과 이제 크게 어긋나서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이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짧게 좀 뭐 번갈아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처음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이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우디의 오일몬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초반에 우리가 네. 그 뛰어들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근데 역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허위 보고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허위 보고가 왜냐면 가장 큰 역전시킬 수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반에는 안 되지만 나중에 2차 투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역전시킬 수 있다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 네.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역전은커녕 뭐 너무나 큰 차이로 참패를 했잖아요. 네. 이런 문제는 누군가는 이 상황을 호도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던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고에 이제 허위 보고에 대한 이제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이번에 인사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다면 향후에도 그 좀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그 내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누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제 좀 더 조사를 해서 이제 문책까지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그 전날 일찍 잤기 때문에요. 일단 그 뉴스부터 찾아봤는데 29표라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역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제가 막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그 외교 참사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 우리 국민 가슴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후 수습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국내 정치 소식, 여야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으로 들어가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맞춰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이제 밝혔고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밤샘 농성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여야 간에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대응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의 대치가 이제 격화된 상황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일단 밤샘 농성이 시작되면 내일 본회의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어지고 내일 이제 표결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막을 힘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느냐 과거의 경우를 보면 네. 이른바 우리가 기자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전투력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뭐 숫자상으로도 워낙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몸싸움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라도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어서 이 일이 또 검사 탄핵까지 이 일이 얼마나 부당하냐 하는 거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할 텐데 네. 그럴 경우라도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걸 밀어붙이겠다는 목표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니까 네. 결국은 이런 부분에 관한 뭐 잘잘못 이런 거는 뭐 달리 방법은 없는 거죠. 국민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통과 여부는 제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되는 거니까 민주당의 그렇죠. 의석만으로도 되는 거죠? 충분히 되죠. 네. 네, 뭐 과반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이렇게 본회의를 열기로 일정을 잡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아니 그 본회의 열기로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이걸 안 열 수는 없다 이런 거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이 탄핵 소추를 막아야 되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뭐 좀 부탁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봤죠. 무슨 그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취소를 해서 네. 본회의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아니 무슨 의사 일정을 가지고 뭐 저런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오늘하고 내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데 일단 내일은 안 들어가겠다고 해요. 국민의힘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그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회의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갔어요. 이게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다 넘겨라. 이제 이런 안건을 올렸다가 이제 부결됐거든요. 네. 그 안건도 처리를 했고요. 또 그 국민의힘 의원이 그 발의한 결의안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거를 중단해라 이런 걸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미 의사일정 본회의 의사일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자체가 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국민의힘 주장 자체가 좀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론 이제 약간의 항의 같은 건 있겠지만 또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국회의장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네. 그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무난하게 탄핵 소추안은 투표에 의해서 가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무난하게 가결이 될 것으로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다시 이제 소환이 됐는데 내일 이제 국회 상황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또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이제 공천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던 그 요구를 이런 지하에 그것도 빠르게 거절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 험지 출마를 당의 6호 안건으로 이제 혁신위의 6호 안건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올리기로 이제 또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이런 속전속결의 빠른 거절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혁신위가 원래 그 24일까지가 이제 활동 이제 그렇죠. 시한이었나요? 그러다가 이제 뭐 또 10며칠로 조기 해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혁신위와 또 국민의힘 상황. 예. 아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나를 임명해달라고 한 요구 자체가 황당하기도 하고 무리한 요구죠.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혁신위원장하고요 공천관리위원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혁신의 요구를 공천을 하면서 실제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특히 희생 부분이요. 공천관리위원장은요 네. 누구를 희생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선시키는 자리거든요. 완전히 역할이 달라요. 근데 희생을 해야 거기에 당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아니 이게 중요한 거는 네. 지금은 희생을 자꾸 인요한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네. 그 희생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굴 갖다 놓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면밀한 현실 감각이 필요해요. 인요한 위원장이 과연 그런 현실 감각이 있을까요? 정치를 해본 분도 아닌데 네. 이거야말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 요구 자체가 무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단박에 이걸 거절하더라도 크게 뭐 욕먹지 않을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 거절했다고 보고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뭐 혁신위원회와 마치 대표가 갈등을 벌이고 싸우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 네. 이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국민들 앞에 지금 대놓고서 마치 주먹다짐하는 형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치력의 부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는 카드가 없죠. 자칫 잘못하면 자폭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자폭 카드라 하면 그게 바로 조기 해산 해산인가요? 네. 뭐 이런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그 문제에 대한 책임도 김기현 대표가 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지금 갈등 양상으로 몰고 가는 문제,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 준석이라고 했고 또 그 뭐 아버지 얘기를 했다가 우리 그 영화 대사에서도 뭐 네 아버지 누구고 뭐 이런 것처럼 네. 이 정치 자체를 그냥 희화화시키질 않나. 또 무슨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또 막 얘기를 했다가 근데 오늘도 지금 그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다가 아마 오후 내내 좀 비난을 받았나 봐요. 좀 전에 저녁에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을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불출마를 그걸 수용을 하면 내가 그 안 해도 된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왕 좌왕 갈팡 질팡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요. 아마 네.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활동을 그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요한 위원장 스스로 좀 혁신위원장 활동 마무리하고 문을 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야기 다시 한번 또 더 들어가 볼까요? 민주당이 총선의 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개파 간의 힘겨루기, 이게 분열 양상까지 이제 좀 띄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아갈 의중을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또 김부겸 전 총리는 병리평 회기는 퇴행이다. 이 대표를 이제 압박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의총을 또 이제 뭐 내일도 열고 계속 이 관련한 회의를 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의 선거제,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선거제 최종 선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 75명이 서명했다고 하죠. 네. 절반에 거의 육박해요.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아, 나는 병리평 선호하니까 뭐 이런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75명 선이라면 모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네. 이재명 대표는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병리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은 지금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외부에 지금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준연동형이 대세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본인은 준연동형을 받아가면서 대신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고 그냥 지금 선 정도에서 준연동형 그 서명파가 뭐 한 7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병리평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75명 선에서 더 많아질지 아니면 현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될지 그 이제 당내 의원수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의원수로 향후 추이를 좀 이제 관망하는 상황이다. 네. 글쎄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했다고 그러는데요. 한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발언자 중에. 네. 이게 이제 명분론하고 현실론의 충돌이에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총선 이기고 싶겠죠.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안 만들면 일당을 뺏길 수 있다. 당대표로서 그런 현실적인 절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대선 때 말이죠.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온갖 공약과 결의안을 통해서 우리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만든 건 참 잘못했다. 이 제3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선거법 개혁을 해서 좀 다당제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결의문도 남아있고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문도 있고 심지어 당원 일동 결의문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에 와서 뒤집으려면 누군가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돼요. 지금 그거 사과도 안 하고 지금 문기적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이 어떤 결정을 하든 아마 비판을 면할 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로 봤을 때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바꿀 거로 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결심을 표명할 단계에 오면 충분히 그럴 수 이거 아니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인태 전 총장이 이제 한 방송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이제 만난 최근에 사석 자리에서 한판 붙을 거냐 했더니 이낙연 전 총리가 나를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 신당설과 이제 또 맞물려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두 분의 생각을 좀 마무리로 좀 짧게 들어볼까요? 마지막 이슈로. 예, 안 될 거예요. 신당 창당할 수 있는 동력도 없고요. 또 명분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겨뤄서 어쨌든 승복을 했고 지원 유세도 이제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의 대표를 한 분이고요. 민주당 국회의원을 5번 했죠. 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한 분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한다? 이건 명분이 없어요. 명분도 없고 또 그렇게
설사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해도 따라 나갈 의원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다만 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 죄송합니다 말 잘못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무한 애정,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으로서 좀 내가 할 말을 하겠다. 네. 지금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신당 창당까지는 아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준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역 5년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내년까지 뭐 총선 전에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몇 차례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위기는 훨씬 더 가중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실제 뭐 신당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명분을 점점 축적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난 도저히 내년 총선에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 대비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의총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공학 이게 또 생물이 어떻게 흘러갈지 향후 또 그 뉴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부산 엑스포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을 했어요. 이 결과를 보고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막 얼굴이 뜨거워졌고요. 지금 어디 뭐 정부 여당 일각에서 우리 그래도 열심히 했다, 졌지만 잘 싸웠다, 5일 머니의 벽은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지금 우리나라 크게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바닥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 줄 논평. 부산 엑스포 참패 부끄럽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자,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갈등 뭐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친윤들의 뭐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호응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고스란히 그 갈등이 노출되면서 이게 도대체 집권당의 정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된다는 차원에서 네.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집권당의 정치 실종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당에 대한 비판을 오랜만에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주 물어주시면 자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대치, 또 선거제 개편을 두고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 두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